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세종임금 시대에 번쩍 짧은 성광이 허공에 내비치더니 이내 우르르 쾅쾅 하늘이 무너질 듯한 소리와 함께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오래된 배에 몸을 실은 뱃사공 서너 명과 손님인 듯한 젊은이와 나이든 사내는 밀려드는 거친 파도와 쏟아붓는 빗줄기에 아연실색했으며 가판위의 난간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은 채 이것이 생애 마지막으로 보는 광경인가 싶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엄습했다. 거센 풍랑으로 돛대와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기는 이미 부서진 지 오래되었고 그저 정처 없이 파도에 휩쓸려 서해의 바다 위를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다. 뱃사공들은 지금껏 배를 탔었지만 이리 황망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손님인 듯한 두 사람은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였는데 젊은이는 충청도 서산에 사는 박대연이라는 사람이며 나이든 이는 충청도 태안에 사는 정수명이라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사이와 장인 사이였으며 그들이 난파되어 떠내려가고 있는 배에 함께 탈 수밖에 없는 연유는 약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대연은 성정이 온화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기를 마다하지 않아 칭찬이 자자하였으며 80열이 떨어진 정씨 집안의 처자를 아내로 맞아 단란한 가정을 꾸려 지내고 있었다. 일이 일어난 그날은 오랜만에 하나밖에 없는 처남 정인성이 누나와 매형을 보러 와 여러 날을 함께 지내고 있는 중이었다. 마침 장날이라 매형 박서방은 친동생 같은 처남을 데리고 마시를 다녀와 집에 와서도 다가와 함께 즐거운 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게 처남, 요사이 서해 바다에 해적들이 창궐한다는데 글쎄 애꿎은 배를 붙잡아 제부를 빼앗고 사람들을 납치하여 잡아먹는다네. 에이 형님, 요즘 해적이 많아져서 황당한 말들이 흘러다니나 본데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양식으로 삼는단 말이오?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이렇게 매형과 처남이 웃어가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집안의 안주인 정씨 부인은 남편과의 금슬이 남달랐으니 금세 남편의 말을 거둔다. 예, 어찌 매형의 말을 농이라고만 하니 옛날 고서에서도 사람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흔하지 않더냐? 허허, 누님께서 매형 편을 드시는구려. 누님께서도 부청부수라고 파투로 매질을 쓰시는구려. 멋이 어째? 어찌 파투로 매질을 쓴다더냐? 실없기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사이좋게 지내온 두 남매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저녁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밖에서 주인장을 찾는 급박한 소리가 연신 들렸다. 박서방은 웃음소리에 묻혀 바로 듣지 못하다가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았다. 낯선 사람은 자신이 태안에서 왔는데 처남인 정인성을 찾고 있었다. 박서방이 부르자 처남은 급히 밖으로 나와서 낯선 사람을 반가이 맞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낯선이는 처가의 이웃사람으로 박서방의 장모가 갑자기 급제를 하여 자리에 눕게 되니 이급하다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리 온 것이라 했다.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세 사람은 놀랐으며 처남이 급히 길을 떠나려 하자 아내가 처남과 동행하겠다고 울며 하소연했다. 서방님, 어머니께서 이독하시니
가시는 길이라도 함께 해드려야겠어요. 부인, 80열이 반길을 어찌 감당하려 하시오? 그나마 백길이 빠르지만 해적이 출몰한다고 하지 않소. 남편 박서방이 아내를 만류하였으나 뜻을 굽히지 않자 날이 밝는 대로 육로를 이용해 친정으로 향하도록 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아내와 처남 그리고 이웃사람은 길을 나섰으며 박서방은 집을 지키기로 하고 떠나는 일행을 근심 어린 얼굴로 배웅했다. 일행은 발이 부르트도록 부지런히 걸어 저녁이 되어 겨우 집에 도착했다. 아내와 처남이 집에 도착하여 어머니를 대하니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처남을 맞이했다. 전날만 해도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장모가 세상하직 전에 아들의 얼굴이라도 보아야겠다고 남편에게 성화를 하니 장인도 불안한 마음에 처남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던 것이다. 다행히 아들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의 채기는 사그라들었고 반갑게 아들과 시집간 딸을 상봉하게 되었다. 크나큰 슬픔을 당할 뻔하다 이리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대하고 보니 기쁨이 배가 되었다. 이리 오순도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틀이 흘러갔다. 아내는 친정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홀로 집에 있을 남편이 걱정되었고 보고 싶어졌다. 아내 정씨 부인은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을 꺼냈다. 누님,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인데 좀 며칠 더 있다 가시지 그러우. 참 우리 누님이 매형 사랑이 넘치시는구려. 아니, 그게 아니라 남정네 홀로 어찌 살림을 할지 걱정도 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친정아버지는 빠른 배편을 알아보았고 남동생은 해적에 대한 소문도 있고 하여 누나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기로 했다. 이튿날 남매는 태안에서 서산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다. 한편 급보를 듣고 아내와 처남을 처가로 보낸 남편 박서방은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자 점점 궁금해졌고 급기야 20날이 지나자 여러 생각으로 속이 타기 시작했다. 장모께 변이 났으면 부고라도 있을 터인데 아무 정갈이 없는 데다가 아내가 처가에 잘 도착했는지도 궁금했고 더욱이 일해가 지나서부터는 아내가 보고 싶어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듯하였다. 아내가 떠난 지 20하루째 되던 날 아침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박서방은 첫 새벽 달기 울자 급히 행장을 꾸려 처가로 향했다. 뛰는 듯 나는 듯 길을 재촉하여 박서방은 오후가 되어 처가에 도착했다. 장인과 장모는 뜻밖의 박서방을 대하고 놀랐다. 아니 여보게 자네가 여기는 어쩐 일인가? 장인어른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장모님께서도 완쾌하셨나 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박서방이 아내를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자 장인이 의아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보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지 자네 내자를 어찌하여 여기서 찾는가? 돌아간 지 벌써 보름이 훌쩍 넘었지 않은가? 예? 저는 아내가 아직 이곳에 머무는 줄 알고 보러 왔는데요. 이 말을 들은 장인과 장모는 깜짝 놀랐고 박서방 또한 이 상황에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하며 틀림없이 무슨 병고가 일어난 것을 직감했다. 장인은 혹시 근처 바다의 험한 물길에 배가 자초된 것은 아닌지 이곳저곳을 수소문했지만 그런 소식이 없다기에 다소 안심은 하였으나 여전히 행방은 묘연했기에
망연자실했다. 이어 장인 정노인은 근처 섬에 사는 뱃사공의 배편으로 딸과 아들을 태워보낸 것을 단서로 배편을 구해 사이 박서방과 함께 그때 뱃사공이 산다는 섬으로 찾아갔다. 다행히 뱃사공을 발견한 장인은 딸과 아들의 행방을 뱃사공에게 물었다. 그것이... 뱃사공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고 애가 탄 장인이 연신 뱃사공을 다그치자 그제서야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18에 전 그날 어르신 부탁으로 아드님과 따님을 태워 바다로 나섰습죠. 헌데 험한 물길을 지나 안도하며 항해를 하는 중에 저 먼지서 낯선 배가 다가오더니 그만. 뱃사공은 해적들이 배에 올라타 재물을 빼앗고 정신안매마저 끌고 사라졌다고 했다. 비보를 듣고 장인과 사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뱃사공은 그날 일을 말하려 했는데 책임을 추궁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늦어졌다며 용서를 구했으나 장인과 사이는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참 시간이 흐르자 사이 박서방이 정신을 가다듬고 장인을 일으키며 더 늦기 전에 관아에 이 사건을 고해서 아내와 처남을 찾자고 했다. 조만간 폭풍이 몰려오니 피했다 가라는 사공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인 정노인과 사이 박서방은 서둘러 섬을 떠나 배에 올라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물길이 험하기로 소문난 지역을 지나다가 갑자기 일기가 사나워지면서 폭풍이 물려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폭풍의 독각키를 잃고 정처 없이 서해 바다를 떠다니길 며칠이었던가. 저 멀리 남모를 섬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낯선 섬 앞에서 사공들도 불안하였으며 장인과 사이는 더더욱 불안하였다. 그러던 중에 어디선가 갑자기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일행은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하다가 배가 점점 다가올수록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 배전에서 이쪽을 노려보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바로 인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다는 해적이었던 것이다. 해적들은 험상궂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일행의 배에 삼삼오오 올랐으며 배를 자신들의 배에 묶어 섬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일행은 삼엄한 해적의 감시하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섬으로 끌려갔다. 해적들은 백사공들과 손님인 박서방과 정노인을 두 무리로 나누어 헛간 같은 곳에 가두었다. 어허, 예서 우리들의 저녁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라. 이 말을 듣고 박서방과 정노인은 풍문으로만 듣던 것을 마주대하고 보니 이게 사실이라니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두 눈을 감았으며 둥질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식은땀에 모골이 송연해졌다. 여보게, 우리가 이리 마주할 날도 오늘이 마지막인가 보네. 장인어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았습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무슨 수가 있지 않겠는지요. 이렇게 장인과 사이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지막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속절없이 해는 뉘엿뉘엿 지고 날이 점차로 어두워지자 낮에 본 험상궂은 해적 2명이 헛간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느 놈을 먼저 저녁상에 올릴꼬. 해적 한 명이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장인과 사이를 바라보며 말을 하자 사이가 정색하며 말했다. 여보시오, 대관절 이곳은 어디인데 인명을 우습게 하는 거요? 허허, 이것 봐라. 젊은 놈이
일이 시퍼렇게 대드는 것을 보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보구나. 이제 저승으로 떠날 놈이 이곳이 어디인지 알아서 무엇하느냐? 그러는 너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명색이 사내대장부인데 내 태어난 곳은 서산의 박씨 집안임을 알고 있으니 죽을 곳이 어디인지도 알아야 하지 않겠소? 이 말을 듣고 앞에 나선 해적이 뒤에 서 있는 지위가 높아 보이는 해적을 쳐다보더니 다시 박서방에게 말했다. 정녕 네가 서산 사는 박가라는 것인게냐? 그렇소. 옆에 계신 이분은 태안 사시는 내 장인 어른이시오. 이 말을 듣자 두 해적은 서로 소곤거리더니 헛간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 속에 불안한 시간이 한참 흐른 뒤 헛간 밖에서 횃불이 환하게 비추더니 문을 벌컥 제끼고 구적 장신의 한 거구의 사내가 들어와 외쳤다. 서산에서 온 박공을 뵈러 왔소. 허허. 뜻밖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박서방이 대꾸할 틈도 없이 거하는 박서방에게 다가와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박서방은 거한의 행동에 당황했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찬찬히 상대를 바라보다가 외쳤다. 아니, 댁은 황해도 앞바다에 산다는 그때 그 처사님이 아니시오? 옆에서 지켜보던 장인 정노인은 얼떨떨했으며 어찌 두 사람이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자 거한이 정노인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어르신, 사이신 박공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허허. 이어서 사이 박서방이 몇 해 전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사연을 말했다. 몇 해 전 박서방이 서산에서 처가인 태안으로 가던 중 요기를 할 요량으로 주막에 들렀는데 거대한 체구의 한 사내가 주막 한 구석에 쭉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주모에게 물어보니 는사를 찌푸리며 지나가는 거지인데 떠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심성이 착한 박서방은 털로 뒤덮인 거구의 사나이를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니 허기로 탈진한 듯 싶었다. 박서방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말을 걸었으며 가까스로 큰 덩치를 부축하여 주막의 평상에 앉히고 국밥 한 그릇을 들도록 했다. 거대한 사내는 국밥을 손에 들어 순식간에 후루룩 들이키더니 기력이 조금 돌아온 듯 했으나 박서방을 바라보며 아직도 양이 부족한 듯 입맛을 다셨다. 박서방은 먹는 속도에 놀랐으나 이내 여러 차례 국밥을 추가로 상에 올렸고 매번 거하는 후루룩 들이켜 끝내는 것이었다. 그 밤량에 놀란 박서방은 내색은 하지 않고 술도 한 병 시켜주었더니 그 역시 순식간에 들이켰다. 여보시오, 이왕 적선하려면 통 크게 술 한 동이만 시켜주시오. 박서방은 거한의 술그릇에 놀랐으나 원하는 대로 커다란 술 한 동이를 시켜주었다. 거한은 커다란 술동이를 번쩍 들어 쉬지 않고 들이켰다. 드디어 거한은 컥하고 소리를 내며 그제야 식사가 끝난 듯 말똥말똥한 눈망울로 박서방을 쳐다보았다. 허허, 이제야 살 것 같소. 길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리 은인을 만나 살았소이다. 정말 고맙소. 나는 가는 길이 바빠 갈 터이니 훗날 황해도 앞바다의 섬을 지나시거든 꼭 들려주시오. 내 이 은혜는 꼭 갚겠소. 이어서 거한은 박서방의 사는 곳과 이름을 물었으며 총총히 길을 떠났다. 박서방은 주막에 밥값으로
의도치 않은 큰돈을 지불했으나 세상에는 참으로 별난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으며 배고픈 이를 도왔다는 흐뭇한 마음으로 처가로 향했던 것이다. 이렇게 몇 해 전에 박서방과 해적 두목은 도움을 베풀고 받은 인연이 있었으며 두목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았고 비록 해적질을 했을 망정 붙잡아온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여 서산 사는 박대연을 찾았던 것이었다. 두목은 장인과 박서방은 물론이요 백사공들을 성대하게 차린 저녁에 초대하여 놀라게 한 일을 사과했고 배를 수리하여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성대한 잔치상 앞에서 두목이 일행에게 며칠 쉬어가도록 하자 박서방이 말했다. 어허, 두령께서 약소한 도움을 잊지 않고 이리 한대해 주시니 고맙소. 허나 저는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미안하오만 예서 더는 지체할 수가 없소이다. 이에 두목이 빙그레 웃으며 박서방 일행에게 술을 권하며 말을 이어갔다. 박공께서 언로의 객고가 심할 터이니 내 어찌 자시할 수 있겠소? 내 박공을 위하여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 준비했소. 내 마음이니 박공 사양치 마시기 바라오. 이리 말하며 박서방을 끌다시피 하여 어느 한적한 방으로 데려갔다. 박서방은 아내와 처남을 찾을 일이 한시가 급한데 이리 할 수는 없다며 거절을 하였으나 도무지 먹히질 않았다. 홀로 아늑한 방에 덩그러니 남게 되니 자불안석인 박서방은 아내가 더욱 생각났다. 그때 스르륵 문이 열리자 박서방은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말하며 돌아섰다. 두령님, 보이는 고맙소만 이럴 수는 없. 박서방은 방문 안으로 들어온 여인을 바라보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고 앞으로 달려가 여인을 와락 껴안았다. 여보, 부인, 당신이 어쩐 일이오? 참으로 오랜만이오. 그 여인은 바로 박서방의 아내 정씨 부인이었다. 정씨 부인은 그간의 자초지정을 말했는데 20일 전에 서산을 향하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해적에게 납치되었고 해적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자 서산 박대연의 아내라고 말하니 두목이 찾아와 남편과의 사연을 말하였으며 일행을 융숭하게 대접했고 배를 수리하여 내일 출항하려던 참이었다고 했다. 박서방 내에는 천왕과 장인을 불러 지난 얘기를 서로 나누며 회포를 풀었고 다음날 해적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했다. 해적 두목은 박서방에게 은혜를 갚을 요량으로 그동안 노략질한 보물을 선물로 나누어 주려 하였으나 박서방은 받지 않았으며 대신에 두목으로부터 노략질을 그만두고 선하게 살아갈 것을 언약받았다. 이후로 해적 두목은 선량한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것을 멈추고 부하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내보냈다. 박서방 내외와 처남 그리고 장인은 수일을 항해하여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비온 뒤 땅이 굳듯이 박서방 내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굳건해졌으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옛날 한양 근처 어느 마을에 조실부모하여 홀로 자라나다 보니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어서 새를 잡거나 뗄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 그날그날 살아가는 총각이 있었다. 벌이가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밥을 빌어먹는 적도 있었으나 늘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지닌 총각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 많고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돌아가신 부모와 함께 지냈던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 혼자 살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가정을 꾸려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부모의 온기가 느껴지는 이 집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간밤에 기이한 꿈을 꾸었다. 깊은 산속을 들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깃털이 바람 따라 내려오더니 자신이 있는 숲속 근처에 수북이 쌓이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광경에 홀리어 그곳을 찾아가니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선녀가 앉아 있었다.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꿈이었기에 총각은 꿈에서 깨었어도 자신이 아직도 꿈속에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다음 날 먹을 양식이 넉넉하지는 않은 듯해서 총각은 어김없이 새를 잡으러 산으로 향했다. 가급적이면 꿩과 같은 덩치가 큰 새를 잡아야 당분간 양식 걱정이 없었기에 평소와 달리 산속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살펴보았으나 어디에도 꿩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에 총각은 낙담하며 산을 내려오려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근처 낭떠러지 아래 바위 뒤쪽에서 사람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총각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으나 혹여 누군가 다쳐서 누워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겹겹이 쌓여있는 커다란 바위를 조심스럽게 밟고 내려가자 풀숲에 가려진 사람의 발이 보였고 다가가 보니 낯선 여인이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누워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총각은 급히 여인에게 다가갔고 총각은 또 한 번 놀랐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나 여인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총각은 여인의 몸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워보았으나 여인은 전혀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고 고통스러운 듯 힘없이 신음할 뿐이었다. 어떻게든 다친 여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총각은 조심스럽게 여인을 안고 자신의 집을 향해 내려갔다. 다친 여인을 안고 산을 내려오는 중에 무슨 연유로 이런 깊은 산 속에 여인 홀로 다친 채 있었나 하는 생각에 이르자 여인이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선을 다해 간호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줘야겠다는 결심이 서자 총각은 힘든 줄도 모르고 한달음에 집에 도착했다. 의원을 부르기에는 총각이 사는 집이 외진 곳이어서 일단 총각은 다친 여인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한 후에 근처에서 약초를 구해 상처를 치료하고 미음을 만들어 먹여 여인이 기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인은 조금씩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몇 차례 의식을 잃기도 하여 총각은 한시도 다친 여인 곁을 떠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총각의 정성 덕분인지 여인은 힘없이 눈을 뜨고 총각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아기씨, 깊은 산속에 쓰러져 계시기에 이렇게 누추한 곳으로 모셔왔어요. 그러셨군요.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여인은 자신이 며칠 전에 겪은 사연을 이야기했다. 여인은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살던 처녀인데 살던 마을에서 여차한 사연이 있어서 가산을 정리해 타지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처녀가 부모님과 함께 길을 나서 며칠 전에 근처 산길을 지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산적이 나타나 가진 재물을 모두 빼앗고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산적들이 달려들었다고 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사력을 다해 맞서다가 그만 두 분 모두 산적에게 목숨을 잃으셨고
자신은 가까스로 도망을 치다가 벼랑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것이었다.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저 역시 몸을 던졌으나 질긴 목숨이 이렇게 도령님 덕분에 이어졌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낙선 산중에 누워 계실 텐데 저는 거동을 못하게 되었으니 이 불효를 어찌한답니까? 처녀의 슬픈 사연을 들은 총각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쳤으며 부모님께서 변을 당한 장소가 어디쯤인지 처녀에게 물었고 집을 나섰다. 그동안 새를 잡으러 근동의 산이란 산은 모두 다녀봤기에 총각은 눈을 감고도 갈 정도로 익숙한 곳이었다. 처녀의 부모님은 처녀가 일러준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누워 있었고 총각은 평소에 자주 정심을 먹었던 양지 바른 곳에 처녀의 부모님을 묻어들였다. 총각이 처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이야기를 전하자 처녀가 서글프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도령님, 거동을 못하는 저를 대신해 그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평생 잊지 않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기씨, 당연한 도리를 따랐을 뿐인데 어찌 저의 작은 수고를 그리 크게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고 건강 회복하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총각의 정성스런 간호 덕분에 한 달이 다 되어가자 처녀는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총각의 부축을 받아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보였다. 어머니, 아버지, 못난 여식으로 인해 두 번 다시 배울 수 없다니 이 불효 여식을 용서해 주셔요. 저는 마음씨 고운 도령님 덕분에 모진 목숨을 연명하였습니다. 총각은 슬피 우는 처녀를 정성스럽게 위로하며 집으로 내려왔다. 총각은 처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평소보다 더 열심히 새를 사냥하고 나무를 해서 장에다 내다 팔았다. 전보다 몸은 고되었으나 웬일인지 전혀 힘들지 않았고 가볍기까지 했다. 처녀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애쓰는 총각이 미더웠고 총각이 집을 비울 때면 수시로 방문을 열고 쌀이문 근처에서 총각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곤 했다. 이렇게 반년의 시간이 흘렀고 처녀는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처녀의 건강이 회복될수록 총각은 다행이다 싶었지만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수심이 쌓여갔다. 처녀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 기뻤지만 한편으론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 또 총각의 낯빛이 어두워져 가는 듯해서 걱정스러워 총각에게 물었다. 도령님, 요즘 들어 낯빛이 밝지 않으신데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아기씨, 실은 아기씨의 건강이 회복되면 떠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만. 이 말을 듣고 처녀는 잠시 생각한 후에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레 말했다. 도령님,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제가 어찌 길을 떠나겠어요. 도령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곳에 머물며 목숨을 구해주시는 애를 평생토록 갖겠어요. 총각은 이 말을 듣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으며 자기도 모르게 처녀의 손을 맞잡고 고맙다고 연신 말하였다. 두 젊은 남녀는 며칠 뒤에 좋은 날을 택해 작수성례하여 부부가 되었다. 바람도 살랑이고 하늘은 파랗고 뭉게뭉게 떠다니는 하얀 구름은 둘을 축복해주는 하객인 듯 맑은 시냇물 소리와 어우러져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가진 것도 힘도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한미한 신분의 부부였으나 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굳건하였다. 남편은 선녀같이 아름다운 아내와 달콤한 신혼을 보냈고 하루 한시도 아내 곁을 떠나질 못했다.
산에 일하러 가지 않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자 아내가 염려스러워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어찌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시려고 하시는지요? 식량이 다 떨어져 가서 형편이 안 좋아졌답니다. 어허, 그렇던가요? 당신의 얼굴을 한시라도 보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아서 그렇다오. 그럼 제 얼굴을 그려드릴 테니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셔요. 제가 그림을 제법 그린답니다. 아내가 자신의 초상화를 손수 그려서 남편에게 건네주자 똑같구려. 어찌 그런 재주를 다 가졌소? 남편은 아내가 그려준 초상화를 품에 품고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며 예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느라 땀을 흘려 가슴에 품은 초상화가 젖을 듯 싶어 초상화를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산 아래에서 불어올라와 순식간에 초상화를 싣고 주변을 뱅글뱅글 돌더니 높이 떠올라 산자락을 타고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남편은 온 힘을 다해서 날아가는 초상화를 잡아보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초상화를 잡을 도리가 없었다. 한편 그 시각 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궁궐의 후원에서는 이 나라의 임금님이 깊은 수심에 잠겨 힘없이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몇 해 전에 금슬이 좋았던 중전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기에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헛헛하고 외로운 마음에 이리 자주 후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었다. 신하들은 국모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며 중전을 새로 맞을 것을 정하였으나 중전의 자리를 다른 여인으로 앉히는 것이 주저되던 터였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임금이 잠시 눈을 들어 하늘로 시선을 돌렸을 때 무언가 그려져 있는 종이가 바람에 실려 하늘거리며 후원 한편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이 보였다. 임금은 시중을 드는 상선에게 그 종이를 주어도록 했고 종이를 건네받은 임금은 일순간 눈이 크게 띄었다. 비록 그림이었지만 초상화 속의 여인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듯 선녀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임금은 초상화 속 여인을 내리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임금은 내금이장에게 하명하여 근동의 초상화 속 여인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다. 이에 내금이장은 초상화를 수없이 모사하여 병졸들에게 여인이 사는 곳을 알아내도록 한양과 주변 고을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던 중 병졸들이 세자비 신랑 내가 사는 마을의 장터에까지 왔다. 초상화를 내밀며 백성들에게 초상화 속 여인을 탐문하던 중에 어떤 아낙네가 나서며 말했다. 나으리, 제가 그림 속 여인을 압니다요. 그 여인은 세자비 하는 사내의 아내인데 우리 동네 산억이 초가집에 살고 있습죠. 병졸들은 아낙네가 일러준 대로 집을 찾아갔고 초상화 속 여인이 그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짜고짜 붙잡아 데려가려 했다. 아내는 버텼으나 역부족이었으며 새를 잡으러 밖으로 나간 남편을 불렀으나 들리 만무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남편은 새를 잔뜩 잡아 기쁜 마음에 집으로 들어와 아내를 찾았으나 가재도구가 어지러이 널려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상냥하게 반기는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은 무슨 일이 난 듯 싶어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했고 궐에서 병졸들이 나와서 아내를 잡아갔다는 말만 들었다. 남편은 주저없이 아내를 찾으려는 마음에 궁궐로 향했으나 정작 궁궐문 앞에서
군군들의 저지를 받았고 물러나지 않자 흠씬 매를 맞기까지 했다. 하지만 남편은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를 찾기 위해 매일마다 찾아와 자신의 아내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걸문 앞에 엎드렸다. 그러길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찾아온 남편을 보고 군군 중 한 명이 혀를 차며 말했다. 허허, 자네도 참으로 딱하구먼. 조만간 걸레에서 후궁 책봉이 있다고 하니 더는 자네의 내자를 찾을 길이 없을 걸세. 더 이상 험한 꼴을 보지 않으려면 그만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가 새 인생을 찾게나 그려. 세자비 신랑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으며 잠시 후 힘없이 일어나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이렇듯 아내를 찾으려는 세자비 신랑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고 임금은 납치한 신부의 미색에 반해 먼저 떠나간 중전에 대한 기억은 잊은 채 신부를 후궁으로 책봉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억지로 끌려온 아내는 눈앞에 부귀영화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집에 두고 온 남편 생각에 그만 웃음을 잃고 말았다. 임금은 새로 맞은 어여쁜 후궁의 웃음기 없는 얼굴을 보자 괘씸한 생각도 들었으나 웃음기 어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은 욕망을 떨칠 수 없었기에 신하들에게 일러 후궁을 웃게 하는 사람은 천냥의 금을 내리겠다고 전국에 방을 붙이도록 하고 후궁의 웃음을 찾아주기 위한 잔치를 벌였다. 후궁을 위해 마련된 잔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장기를 발휘해 웃기려고 죄주를 펼쳤으나 도무지 후궁의 웃음은 터지지 않았다. 마음이 다급해진 임금은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제주꾼을 마저 들어오라 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제주꾼은 다름 아닌 세자비 신랑이었다. 신랑은 후궁이 된 아내를 웃기기 위한 잔치가 열린다는 방을 보고 혹여 아내가 자신을 못 알아볼 것이 염려되어 그동안 새를 잡으며 모아온 온갖 새들의 깃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가벼운 깃털 옷을 입고 날개짓 하듯이 양팔을 휘젓고 공중을 오르내리며 춤을 추는 신랑을 보자 후궁이 된 아내는 남편임을 바로 알아보았고 기쁜 마음에 활짝 웃었다. 임금은 실로 처음으로 대하는 후궁의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눈을 뗄 수가 없었고 그것이 처음 보는 신기한 깃털옷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임금은 일순간 질투심이 일었고 자신도 깃털옷을 입고 후궁 앞에서 춤을 추면 평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는 욕심이 일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임금은 자신의 지위도 잊은 채 깃털옷을 빼앗아 입고 후궁 앞에서 날개짓을 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후궁을 비롯해 잔치에 모인 많은 신하들은 임금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임금의 춤추는 모습을 똑바로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고 바람에 실려 날개짓을 하는 임금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공중에 뜬 임금은 후궁이 웃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아주길 바랐으나 그 옆에는 이미 깃털옷을 입고 왔던 사내가 다가가고 있었고 아름다운 후궁이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연신 사내를 바라보는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임금은 절망하였으며 멈추지 않는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임금이 날아가는 모습을 본 신하들은 임금을 붙잡으려고 난리가 났으며 모두의 시선이 임금에게로 향했다. 세자비 신랑과 아내는 이 틈을 타서 궁에서 몰래 빠져나와 도망쳤다. 실로 오랜만에 만난 부부는 기쁜 마음에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하염없이 길을 나섰다. 새털옷을 입고 바람에 날려가던 임금은 다행히 커다란 나뭇가지에 걸려 땅으로 내려졌으며 궁으로 돌아오게 된 임금은
후궁이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신하들이 후궁을 찾으려 하자 임금은 더는 후궁을 찾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며 한동안 성실하게 국사를 챙기다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먼저 떠난 중전을 추모하며 조용히 일생을 마쳤다. 한편 궁에서 빠져나온 부부는 추적될 것을 염려하여 아내가 지닌 패물을 쪼개어 팔아 살림을 마련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깊이 숨어버렸으며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고 둘만의 가정을 꾸려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옛날 한양 수안동 이대감집 별당 안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잠드는 조용한 밤이 되면 중저음의 울림 있는 목소리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별당에 머물며 집안일도 배우고 신부 수업 중인 호기심 많은 아름다운 인왕자의 깃전에도 그 감미로운 목소리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늘 기다려지는 음성이었다. 목소리는 별당과 마주한 담 너머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담 너머 이웃집 사랑채에는 혼이 난 지 몇 해 지나지 않은 갓 20을 넘긴 김선비가 지내고 있었다. 김선비는 가장으로서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출사하려고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명한 스승 아래에서 공부한 김선비는 학문이 깊다고 소문이 자자한지라 많은 동문들과 선비들이 김선비와 학문을 논하기 위해 밤낮으로 발길이 끊이질 않았으며 김선비는 홀로 있는 시간에도 글 공부를 잊지 않았다. 담벼락위로 핀 달고 녹진거리는 찔레꽃 향이 바람에 실려오는 밤이 되면 을의 김선비가 사랑채에서 글 읽는 목소리는 담을 넘어 널리 퍼졌다. 담을 타고 들려오는 중저음의 목소리는 인왕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자수를 놓던 인왕자의 손을 잠시 쉬게 하였다.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왠지 기품 있고 고결한 용모를 지닌 선비일 거라 생각하였다. 어쩌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날이면 인왕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음 날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며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날이 잦아졌다. 이에 인왕자의 창백하고 근심 어린 모습을 본 유모가 인왕자에게 물었다. 아기씨, 무슨 일이셔요? 왜 이리 안색이 안 좋으셔요? 이 말을 듣고 인왕자는 조심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유모에게 이야기했다. 유모는 인왕자의 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애처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기씨, 옆집 사는 선비는 김씨성의 선비인데 인근에 학문이 깊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네요. 글쎄, 홀몸이면 아기씨 배필로 탐을 내볼 만도 한데 아쉽게도 몇 해 전에 장가를 들었다지 뭡니까요? 아기씨는 그저 대감마님께서 좋은 혼처를 물색 중이니 딴 생각 마시고 시집갈 준비나 열심히 하셔요. 유모의 말을 들은 인왕자는 얼굴이 잠시 붉어지며 나와는 인연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아쉬움에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김선비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온 정신이 쏠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인왕자는 날이 갈수록 감미로운 음성의 김선비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리 근사한 목소리에 수려한 외모, 거기다 깊은 학문까지 모든 걸 갖춘 사내가 있으려고? 아마도 김선비는 목소리는 좋지만 외모는 별로일 거야.
라며 자신의 김선비에 대한 은밀한 혼자만의 사랑의 감정을 잠재우기 일쑤였다. 허나 그 감정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뾰족뾰족 되살아나 이 낭자의 가슴을 찌르는 것이었다.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선비를 마주하며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당에 나와 밝은 보름달을 멍하니 바라보던 이 낭자는 담을 넘어 들려오는 김선비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을 뛰게 하였다. 이 낭자는 자기도 모르게 김선비의 사랑채와 연이어 있는 담장 아래로 다가갔으나 높은 담 때문에 김선비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실망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담장 바로 옆에 이웃집까지 길게 가지를 뻗고 우뚝 서 있는 회나무 아래에 절구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낭자는 절구를 적당한 이치로 옮겨놓고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밟고 올라서 담 너머 김선비의 사랑채를 건너다 보았다. 신선한 밤 공기를 들이려고 김선비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열려진 문틈으로 김선비의 모습이 보이지나 않을까 싶어 이리저리 고개를 움직여 보았으나 김선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 낭자는 잠시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발은 이미 회나무를 의지해 담장을 밟고 있었고 사랑채를 향해 뻗은 가지 위로 올라갔다. 김선비의 모습이 가까스로 보일랑 말랑하던 그때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어지며 이 낭자가 사랑채 앞마당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였기에 이 낭자는 다치지는 않았으나 그만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에 김선비는 그리는 것을 멈추었다. 김선비는 밖에 누가 왔는가 싶어 누구시오 하고 몇 차례 물었으나 떨어져 놀란 이 낭자는 예기치 못한 이 상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낭자는 몸을 숨기고자 잔뜩 웅크린 채 담장 가까이에 몸을 붙였으나 방 밖으로 나온 김선비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김선비는 보름달 아래 드러난 낯선 여인의 모습을 대하고 놀라 물었다. 걔 누구시오? 어느 집 여인이기에 야심한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오신 게요. 이리 밝은 곳으로 나오시오. 이 낭자는 어쩔 수 없이 불빛이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김선비를 처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순간이었고 이 낭자는 자신이 사대부가의 아녀자라는 것을 잊은 채 두 눈을 김선비에게서 뗄 수가 없었다. 김선비는 이러한 이 낭자의 모습이 당돌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여 고개를 돌리고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어허, 보아하니 방가의 여식인가 본데 어찌 이리 외간 남정네의 거처에 오신 곳이오. 남들이 알기 전에 속히 댁으로 돌아가시오. 이 낭자는 매일 들었던 그 감미로운 목소리의 선비가 자신을 마주대하고 말을 건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더구나 그 선비가 이리 옥골 선풍이라니 선비를 바라보는 두 눈은 더욱 커졌으며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데다가 김선비의 실제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린 이 낭자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말했다. 선비님, 저는 옆집 이대감 댁의 여식이온데 오래전부터 선비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사옵니다. 부디 저를 내치지 마시고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요. 김선비는 이 낭자의 말을 들은 후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들의 눈이 의식이 되어 이 낭자를 잠시 방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촛불을 사이에 두고 김선비를 마주한 이 낭자는 부끄러움도 있고 김선비에게 더욱 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기에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얘기했다. 말을 다 들은 김선비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허, 내 낭자의 마음을 알겠으나 방가의 법도가 엄연하거니와 저는 이미 혼이 난 몸이라 혹여 낭자를 부인으로 들이더라도 소실로 드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에다. 그 자손에게 가해질 서얼의 차별 또한 아실 터인데 어찌 낭자의 장래를 이리 가벼이 결정하여 망치려 드시는 게요. 김선비는 한참을 설득했으나 이 낭자는 소실도 좋으니 자신을 받아달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에 김선비는 잠시 생각하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낭자의 결심이 그리 강건하다면 한 가지 시험을 해도 되겠소.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내 낭자를 받아들이겠소이다. 김선비는 잠시 밖으로 나가 가는 회나무 가지를 꺾어 회초리 3개를 만들어 들어왔다. 김선비는 회초리 3개가 꺾어질 때까지 매를 참으면 이 낭자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 낭자는 잠시 눈가가 흔들리더니 굳은 결심을 한 듯 입을 다물고 김선비 앞에 뒤돌아섰다. 김선비는 사정없이 이 낭자의 종아리에 매질을 시작했다. 이 낭자는 난생 처음 맞는 첫 매질에 움찔했으나 더는 미동도 하지 않고 매를 잠자코 받아냈다. 첫 번째 해초리가 부러지고 이어서 두 번째 해초리가 부러질 즈음에 이 낭자의 종아리에서 피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온몸을 전율시키기에 분명했지만 이 낭자는 단지 움찔움찔할 뿐 입에서는 어떠한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세 번째 매질을 시작하기 전에 김선비는 이 상황이 참으로 난감하기도 했고 이 낭자가 가여운 생각도 들어 말했다. 어허, 낭자의 결심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부족한 이 몸을 그리 단심을 가지고 대해지니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다만 세 번째 해초리를 이겨내 이 낭자께서 저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한들 어찌 제 마음이 이 낭자께로 바로 당할 수 있겠소. 더구나 금지옥엽으로 이 낭자를 키우신 부모님의 마음 또한 어떠하겠소. 부디 젊어한 때의 봄바람에 끌려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 미래를 생각해 주기 바라오. 이 말을 마치자 이 낭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리 눈물을 흘리던 이 낭자는 마음을 추스르며 말했다. 선비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성급한 제 판단을 군자의 덕으로 타일러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비님의 가르침을 평생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김선비는 이 낭자가 마음을 바꾼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 낭자를 부축해 다시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김선비는 담을 넘는 이 낭자에게 부디 훌륭한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원한다는 축원을 하였고 이 낭자 또한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의 별당으로 돌아갔다. 이날 밤 일어난 일은 둥근 달림과 김선비와 이 낭자 두 사람 외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이 낭자는 부지런히 신부 수업을 쌓아 좋은 혼처로 시집을 가서 현모양처가 되었고 그 뒤에 김선비 역시 과거에 급제해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김선비는 승차를 거듭해 경상 관찰서를 거쳐 참찬에 제수되어 조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때는 반정을 일으켜 임금을 새로 세운 공신 세력과 왕의 비호를 받아 개혁을 추진하려 한 살인파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때였다. 이에 훈구파 일당이 잎사귀에 주초위양이라는 글귀가 새겨지도록 조작해 살인파의 조광조가 역모를 껴야 한다는 고변을 하여 살인파를 제거하기 위한 기묘사화를 일으켰다. 조광조는 역모죄로 귀양을 가서 사사당했으며 일찍이 조광조와 동문수학하던 김선비 역시 함께 모반을 꾀한 것으로 엮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이당자는 임금을 옹립한 공신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두 아들은 일찍이 출사하여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다. 마침 두 형제는 조광조 일당의 역모죄를 조사하고 임금에게 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태청하여 늦은 저녁을 먹는 중이었다. 연일 고생하는 아들들을 위로하려고 어머니 씨 부인이 아들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형님, 이번 용모의 모제대감이 조광조 일당과 연루되었음이 분명한데 주상께 형에 처하도록 간할까 합니다. 이리 보내드리기는 아까운 분이나 우리 집안과는 다른 편에 섰으니 어쩔 수 없지 않겠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주상께 주청을 드리세나. 그때 옆에서 모제대감이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모제는 과거 자신을 회초리로 타일렀던 김선비의 호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니는 급히 두 아들에게 정색하며 말했다. 얘들아, 내가 아는 모제대감은 역모를 꾀할 뿐이 아니시다.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바른 길만 가시는 올곧은 분이시니라. 너희들이 그분을 해하려 한다면 이 어미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진할 수밖에 없느니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두 아들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 귀중에 머무시는 어머니께서 조정에 계신 모제대감을 어찌하시기에 그리 참담한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 이씨 부인은 자신에게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이나 당시 김선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눈앞에 두 아들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난 일을 소상히 얘기하였으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회초리 자국을 두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말씀과 종아리에 난 회초리 자국을 보며 두 아들은 몹시 놀랐으며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아들들은 자신들이 잘못 판단한 듯하다며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어머니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안심시켜 드렸다. 이렇게 어머니 이씨 부인의 적극적인 태도에 김선비는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가볍게 죄를 묻고 경기도 여주로 낙향하여 학문에 정진하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고 한다. 김선비가 관직에서 물러난 지 10여 년이 흐른 뒤 임금은 김선비를 다시 중용하여 예조와 병조판서, 대지학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고 한다. 이렇게 전해진 설화 속에 등장하는 김선비는 다름 아닌 중종임금 시대에 개혁을 주창했던 살인 세력의 일원인 김안국이라고 하며 박학하고 문장에 능한 문신이자 학자였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